안녕하세요. 저는 70대 남자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아버지가 목말도 태워주고 낚시도 같이 다니면서 컸다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있을 수가 없었죠. 애초부터 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어릴 때는 어머니한테 많이도 물었어요. 왜 나는 아빠가 없느냐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멀리 계시다고만 하셨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척 했으나 밤마다 혼자 우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가셨길래 저렇게 우시나 의아하기도 했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말귀를 좀 알아먹을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가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너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더니 아버지 묘지에 성묘를 드리고 가셨어요. 멀리 계신다는 말만 믿었던 저로선 어안이 벙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중학교에 막 올라갔을 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어딘가엔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 차가운 땅속 아래 묻혀 있었다니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덤을 매만지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하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처음 듣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고향 친구한테 그렇게 됐어. 근데도 그 사람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더라. 내가 정말 기가 차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억울한 채로 이 차가운 땅에 묻힌 걸 생각하면 지금도 안쓰러워. 어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아버지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덤을 매만지며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를 보는데 어머니가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드셨겠구나 싶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때부터 제 꿈은 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대에 가고 싶었고 제가 직접 아버지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도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반항하느라 별하별 일들을 다 하던데 저는 그런 애들에게 물들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만 파고들었어요. 머리맡에는 늘 법전을 놓고 잤습니다. 제 꿈을 한시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제가 검사가 되겠다고 하자 어머니도 전에는 없던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식당 쉬는 날에는 시장에서도 일하셨어요. 아들 학비를 모으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시기 시작하셨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늘 어머니는 드시지도 못하는 과일을 사다가 슬쩍 두고 가셨어요. 제가 엄마한테 나눠 먹자고 하면 벌써 다 먹고 오셨다고 한 삭 후 한 입도 드시질 않았어요. 형편 다 아는데도 제 생일에는 늘 소고기가 들어간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저랑 같이 아버지 기회를 지키게 되면서는 행복하다고 또 눈물을 흘리셨죠.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해하실까? 그동안은 네가 너무 어려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아이, 말해주지. 그랬으면 나도 아버지 원망은 덜 해줄 거 아니야. 아버지를 원망했었어? 어디 갔다고는 하는데 돌아오질 않으니까.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아. 혹시 우리 엄마 두고 다른 여자랑 사는 건 아닌가. 저 원망했지. 그럼 엄마가 잘못했네. 엄마가 말 안 한 거니까. 엄마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내가 엄마 마음 못 알아줘서 미안해. 네가 이보다 더 엄마 마음을 어떻게 더 알아줘? 검사가 되고 싶은 이유도 엄마 때문이지? 무리하지 마. 엄마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어. 난 무조건 법대 갈 거야. 법대 아니면 안 가. 뭐하러 비싼 학비를 낭비해? 그냥 돈 벌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지금껏 해온 공부가 있는데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
내 공부의 목적은 딱 하나야. 법대. 그리고 법대에 가서 검사가 되는 거.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거의 집착적으로 법대를 고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형편에 그 정도의 집착이 아니었다면 들어가지도 못했겠죠. 저는 원하는 대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법대에 합격하자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해냈네. 내가 한다고 했잖아. 하면 한다니까. 세상에. 이렇게 기특할 수가. 법대에 합격한 뒤 오랜만에 어머니와 아버지 성묘를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덤을 보며 한동안 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법대 갔어. 당신처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당신이 도와줘요. 우리 아들이 검사 생활 잘할 수 있게. 어머니는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잘 모시라고, 우리 모자 행복하게 살라고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었고 그 성공을 통해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대에 들어간 뒤 저는 지겹게 한 공부와 또다시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좋다며 고백을 해온 여자친구들도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저도 마음이 너무 끌려서 만나기도 했는데 결국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넌 너무 구식이야. 뭐? 난 네가 좀 덜 독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 자신을 위해 살기에도 짧은 세월 아니야? 어머니 호강시키겠다고 검사가 되겠다니. 그럼 널 좋아하는 여자는 뭐가 돼? 어차피 헤어질 거면서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좋아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주는 조언이야.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곁에 아무도 없을걸? 누가 들으면 자기가 저보다 몇십 년은 더 산 줄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그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헤어지고 처음으로 일주일간 공부에 집중을 못했으니까요. 제가 구식인 것도 맞고 그 친구로선 자신이 제 인생의 1순위가 될 수 없는 걸 알고는 지쳤던 거겠죠. 처음으로 목표가 흔들렸던 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공부도 안 하고 술만 퍼먹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대학 가더니 정신 못 차리고 노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다른 애들이랑 다를 게 뭐야? 그렇게 해서 검사 되겠어? 엄마,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법대도 갔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한다는 녀석이 매일 술만 파먹고 오잖아. 나는 지금껏 법대 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긴장을 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요? 나도 지친다고요. 처음으로 어머니께 반항이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도 안 한 반항을 그제야 하니까 어머니도 크게 실망하신 눈치였죠. 한동안 어머니는 저랑 눈도 안 마주치셨어요. 결국 제가 가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어? 네. 아니, 왜? 그냥 제가 구식이라 싫대요.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라 좀 힘들었어요. 그런 거였으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나는 네가 생전 안 그러다가 공부도 안 하고 반항만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랬어. 알아요. 엄마도 저만 보고 살아오신 거. 제가 무너지면 엄마 인생도 무너지는 거죠? 엄마도 미안해. 네가 정말로 법대까지 들어가고 나니까 나도 욕심이 생겼나 봐.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네 인생이야. 엄마랑 아빠까지 껴서 생각할 거 없어. 목표는 안 변했어요. 그냥 좀 피곤했던 거예요. 뭐 맛있는 거라도 해줄까? 그러나 그때까지도 입맛이 없어서 가서 좀 자겠다고 했어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두셨더라고요.
내가 실연에 빠진 아들은 또 처음이라 정성 좀 들여봤어. 먹고 얼른 일어나. 또 좋은 여자 만나면 되지. 검사 될 때까지는 연애 안 할 거예요. 그럴 건 없잖아. 대학 시절 좋은 게 뭔데. 연애도 하고 추억도 쌓아야지. 제가 그럴 여유가 어딨어요. 엄마가 미안해. 그럴 여유도 없이 살게 해서. 하여튼 내가 무슨 말을 못해. 진심이야. 처음에는 네가 대학만 가도 좋다고 해놓고 내가 말 바꿨잖아. 네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 그런 거 아니래도요. 그냥 여자한테 실현당하고 돌았던 거예요. 하여튼 우리 아들은 철이 너무 많이 들어서 탈이지. 대학 가던 이제는 존댓말까지 쓰고 슬슬 쓸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엄마도 후회되는 거 하나 있는데. 뭔데요? 네가 철없이 굴 때의 모습을 좀 많이 봐둘 걸 싶어. 그 시절이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나? 그때는 네 아빠가 내 옆에 없는 것만 너무 신경을 썼던 것 같아. 옆에 있는 내 자식 크는 것도 즐기질 못했네. 한창 예쁠 때는 더 예뻐해주고 그랬어야 했는데. 사실 저는 어린 시절 사진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가 만삭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보니 저를 낳고도 꽤 오랜 시간 슬프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법대에 들어간 후에서야 어머니의 슬픔도 좀 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으로 모자가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고 나니 훨씬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떤 슬픔과 의무에 꽉 갇혀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어머니랑 저녁에 술 한잔씩 하는 사이가 됐어요. 물론 공부하느라 술 마실 여력도 거의 없었지만 아버지 기일이나 어머니 생신, 제 생일에는 한 잔씩 하면서 서로 서운했던 얘기도 하고 좋았던 얘기도 하게 됐죠. 그 후로는 정말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저 좋다는 여자 들어오는 소개팅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도 제 소개팅 자리를 종종 알아오셨지만 싫다고 했어요. 제 목표는 오직 검사였어요. 연애든 결혼이든 다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죠. 주변에선 제가 독하다고 다들 혀를 찼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검사가 됐고 물불 가리지 않는 검사로 살며 아빠의 과거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됐죠.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사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낮에는 생수 배달을 하셨고 저녁에는 고향 친구랑 사업을 도모하셨는데 그 사업 파트너가 아버지를 해친 진범이었더라고요. 어머니께 그 친구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인정하시더라고요. 맞아. 너희 아버지랑 사업 준비하던 친구. 어떻게 알았어? 조금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사건에 대해 마음 쓸 거 없어. 이미 결론도 다 난 사건이잖아.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해. 뭐가요? 그 친구가 재판 결과가 나오고도 내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억울하다고 자기가 절대 안 했다고 막 우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해칠 정도로 못된 사람이 아니거든. 사람 해치는 사람이 따로 있나?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도 그 아저씨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리 집에 와서 저녁도 얻어먹고 하던 그 인간이 네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다니. 나도 처음엔 듣자마자 졸도했었어. 그런 마음을 품고 또 때 되면 안부 연락하고 선물 보내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근데 또 그 사람 잡혀가고 그 사람 와이프랑 애들 사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 어쩌겠어요. 그럼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또 한 번 엉엉 우셨어요. 늘 나랑 곧 태어날 아이 호강시키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업하자고 꼬드겨서 이사다를 만든 게 분명해. 나는 그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어.
아버지를 해친 사람은 어머니와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재판 결과 아버지의 고향 친구는 진범으로 확정됐고 여전히 수감 중이더라고요. 그러나 조사를 다시 하면서 저도 마음 한쪽에 좀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를 진범으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검사로서 바쁘게 살다 보니 이미 결론이 난 아버지 사건에 더 정신을 팔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처음엔 나만 바라보는 홀어머니를 호강시키겠다고 검사가 됐지만 이제는 제가 맡은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늘 바쁘고 고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검찰청에 출근했더니 책상에 의문의 편지가 놓여있더라고요. 비밀을 알고 싶으면 땡땡 교도소로 오세요. 처음엔 한쪽에 밀어놓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수상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죠. 결국 수상한 마음에 편지에 적힌 교도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날 찾는 죄수를 대면한 순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입니까? 나한테 편지 보낸 사람? 예. 어떻게 당신이 감히 나한테 편지를 보낼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알고도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편지에 쓴 그대로입니다. 비밀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요?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죠?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내 아버지를 해친 사람인데. 그 죄수는 바로 아버지 사건의 진범으로 수감 중인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어요. 그래도 오셨을 땐 검사님도 뭔가 석연치 않으셨던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기세에 밀릴 순 없었어요. 하도 편지가 수상해서 와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해친 진범이 보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내가 여기 수용된 거 다 알고 있지 않았어요? 글쎄요. 내가 일개 죄수가 어디 수용된 것까지 신경 쓰고 살 정신이 있을 것 같아요? 검사님은 신경 썼을 거예요. 분명 이상했을 테니까요. 뭐라고요? 모든 게 날 진범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거 느끼잖아요. 왜 내가 그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검사가 된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내를 통해 들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되고도 아들이 훌륭하게 잘 컸다고.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만약 나를 찾아온다면 분명 이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 아닙니다. 편지가 아주 수상해서 한 번은 봐야겠다 싶어서 온 거예요. 혹시 어머니께 내 이야기도 들었나요? 감히 우리 엄마를 입에 올리지 마세요. 올해도 참 지났는데 참 막역한 사이였어요. 우리라니요? 우리 어머니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우리로 엮여야 합니까? 내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친구의 믿음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쪽이 주장만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진범은 내가 아닙니다. 순간 사실 당황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모른 척 되물었었어요. 근거는 있어요? 그날은 우리가 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난 날이었어요. 신청하고서 이제 시작이라고 잘해보자고 한잔한 날이었죠. 네. 그래서 그쪽이 우리 아버지랑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으로 밝혀졌었고요. 아닐 겁니다. 나랑은 포장마차에서 헤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포장마차 하시던 주인 아주머니가 지금은 근처에서 식당을 하세요.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분위기에서 한잔하고 헤어졌는지. 그 친구가 아내가 만삭이라서 얼른 가봐야 한다고 해서 가볍게 기분 좋게 한 잔 걸치고 간 게 다였다고요. 그럼 그 당시엔 왜 잠적했습니까?
잠적했다가 잡히는 바람에 더 진범으로 몰린 거잖아요. 그래요. 내가 미련했죠. 찔렸으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던 거예요. 누가 봐도 날 의심할 것 같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진범으로 몰리면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나 싶어서 더 무서웠어요. 겨우 이런 소리 나려고 나한테 은밀한 편지까지 보낸 겁니까?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그 친구를 언급했는데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의심 가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업에 끼워주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도 고향 친구인가요? 예. 우리 셋이 삼총사였어요. 검사님 아버지랑 나는 상경에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그 친구는 고향에 있었거든요. 우리 둘이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왜 자기는 빼놓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는 멀리 살아서 같이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번에 둘이 해서 잘 되면 끼워주겠다 그렇게 달렸거든요. 근데도 이 녀석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 연락됩니까? 그래서 더 의심스러워요. 검사님 아버지가 잘못되고 난 뒤 동네에서도 사라졌대요. 네? 이상하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대요. 이름이 뭔데요? 저는 진범으로 수감 중인 남자에게서 예상치 못한 정보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내 그의 처자식이 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부인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누구세요? 검사입니다. 남편분 사건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미 끝난 사건인데 뭘 또 묻겠다고 이래요? 남편분이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오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여기. 저는 일단 명함부터 건넸습니다. 조금 전에 남편분을 뵙고 왔어요. 우리 남편은 왜요? 남편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사건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찾아오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 말을 믿고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랑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어머, 그럼 혹시... 네, 맞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요. 아주머니가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도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 거지. 남편분께 허락받고 왔습니다.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안으로 들어와요. 아닙니다.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혹시 이분 사진 좀 찾아와 주실 수 있나요? 부인은 남편 친구의 이름을 보더니 바로 찾아주겠다고 했어요. 조금 뒤 그분이 저에게 사진을 건네주었어요.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와 수감 중인 친구,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분이 정말 친했나 보네요. 우리 남편을 사이에 두고 친하게 지냈던 걸로 기억해요. 검사님은 태어나기도 전이라 본 적 없겠네요. 네. 안에 들어갔다 가지 않을래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남편분이 정말 무죄라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을 믿어요? 부인은 안 믿으세요? 나도 믿고 싶죠. 근데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잘 계세요? 네,
비교적 잘 계십니다. 하긴 아들이 이렇게 번듯한 검사까지 됐으니 어머니도 정말 복 받으셨네요. 힘든 세월 견디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진범이든 아니든 미안해요. 우리 남편도 같은 마음으로 수감생을 버티고 있어요. 그럼에도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거든요. 제가 검사가 됐다는 소식을 아내분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시던데. 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다 소문이 나 있거든요. 소식 전했더니 막 울더라고요. 잘 커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도 그 친구라면 진범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묻길래 제가 관두라고 했거든요. 그래봤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릴 거다. 괜히 겨우 가라앉혔을 마음 들쑤시지 마라. 그냥 당신 복역할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버티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범을 끝내 못 잡은 게 찜찜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남편 말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내 남편이라지만 그 속까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검사님도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과감하게 무시하세요.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조사해 보려고요. 부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사실 당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남편분이 우리 아버지랑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아버지를 해쳤다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 유력한 용의자였던 데다가 도망까지 치는 바람에 진범으로 더 확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가는 정황이 되니까요. 그때 나도 가지 말자고 했었어요. 당신이 아닌데 왜 도망을 가느냐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랑 헤어지고 30분도 안 돼서 아버님이 그렇게 됐다고. 자기가 진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면서 자는 애들을 둘러엎고 도망치기 시작한 거죠. 차라리 도망가서 진범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 남자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얼마 못 가 잡히면서 나한테는 친구 얘기는 나중에서야 했어요. 물론 내가 다 믿어주질 않아서 그 후로는 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남편 잡힌 다음이요? 이 일 저 일 다 해가면서 살았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애들 둘은 키워야 했으니까. 근데 아빠가 사람 해치고 감옥 갔다고 소문이 나면서 애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검정고시로 학교 졸업장 땄어요. 그럼 대학은 첫째는 그냥 돈 벌겠다고 해서 취업했고 둘째는 잘 다니고 있어요. 대학에 가니까 확실히 신상에 대한 정보가 막 알려지진 않더라고요. 그랬군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어쩐지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그 이상의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게 좋겠더라고요. 그분은 저에게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셨지만 정중히 거절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또 다른 아빠 친구의 행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그의 고향집에도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아드님 맞으십니까? 어? 아유, 우리 오빠인데. 고향집을 찾긴 했는데 다 돌아가시고 그 사람의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정신이 온전치 않아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오빠라고요? 응, 우리 오빠. 오빠는 어디 계세요? 바다 갔어. 네? 물고기 잡아서 나 준다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물고기 잡아서 올 거야.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언제 나갔는데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나갔지. 그렇구나. 그럼 집에 언제 오세요?
물고기 잡아야 오지. 치매 노인이 하는 말인데도 이상하게 대충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기 파란 양철 지붕집이요? 할머님 혼자 사시는 거 맞나요? 아니, 그런 걸 왜 묻는데요? 아, 저는 검사입니다. 사건 때문에 나왔는데 그 집 아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 그 집 아들. 그런데 너무 순순히 사람들 입에서 그 집 아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배 탔으니까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 그분이 여기 살고 계세요? 한동안 없어졌다고 다시 돌아온 지 3년 정도 됐지. 어딜 가서 망하고 온 건지. 요즘은 조용히 배만 타더라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어딘지 알려드려? 그래도 될까요? 물어볼 게 있다면서요. 저기 큰 길 따라서 가다 보면 뒤에 항구가 나오거든. 내일 새벽에 거기로 도착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쉽게 그 남자의 행적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보니 더 어리둥절했어요.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다가는 자칫 소문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배가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뚫어지게 본 뒤 차에서 내렸어요. 도착한 배가 여러 대라 천천히 살펴보는데 거짓말처럼 그 남자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뚫어지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선원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그대로 배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너무 당당한 걸음이라 제가 더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나 만나러 왔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닮았네, 그 녀석이라. 아들이 검사가 되다더니 결국 왔구만. 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밀치고는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막 내린 선원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 좀 잡아주세요. 유력 용의자입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남자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아, 형님 왜 이래? 나 못 믿어? 붙잡힌 남자가 소리치자 선원들도 살짝 주저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히 소리쳤죠. 저는 검사입니다. 이유가 있으니 꽉 잡아주세요. 결국 실랑이 끝에 여러 선원의 도움으로 그 남자를 붙잡아둘 수 있었어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선원 중 선임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그 남자는 밧줄로 둘둘 감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까지야. 이 녀석이 한동안 사라져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래서였나? 돌아왔는데 얼굴이 싹 변해서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이래요? 사람은 말이다. 얼굴에 다 자기가 살아온 게 쓰이는 법이야. 생사람 잡고 다들 후회하지 말아요. 나 붙잡은 사람, 밧줄로 묶은 사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그거 잠깐 묶여있다고 네 몸이 사라지냐? 뭐 말이 그렇게 많아? 검사님이라고 했죠? 뭐예요? 대체 뭔지 우리도 좀 압시다.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아니 뭣도 모르는 이 녀석이랑 한배 타는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왔는지는 우리도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예? 그게... 그래, 내가 했다 쳐. 근데 증거 있어? 지금 자백하는 겁니까? 이미 진범 잡힌 사건 가지고 왜 이러는 건데? 증거도 없잖아. 내가 어떤 사건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미 알고 있네요? 그래, 그 눈빛 딱 네 아버지 눈빛이야.
그 여자 뱃속에 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태어나 검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요. 일단 나는 당신을 만나야 했습니다. 진범으로 잡힌 친구분이 절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어. 그 자식이 나라고 말한 거지? 그 자식부터 어떻게 해야 했는데. 그 자식이 바로 잡히는 바람에 그 자식이 본 게 분명해. 그럴 줄 알았다고. 근데 그래봤자 아니야? 증거가 없을 텐데. 순간 진범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던 이야기였죠. 스스로 미끼를 던지기에 저도 아는 척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봤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역시 그랬군. 하지만 사람들이 그 녀석 말을 믿을 것 같아? 증거도 없이? 증거도 없었나 봐요. 당연하지. 내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인 것 같아? 그런데 가만 보니 이 아저씨 약간 취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선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분 술 잡수셨어요? 아, 예. 돌아오는 길에 일 끝내고 한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마음을 술술 털어놓나 싶더라고요. 이때다 싶었어요. 증거는 됐고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랬어요? 나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왜 그러긴. 나만 쏙 빼고 사업하고 말이야. 나는 촌놈이라고 둘 다 나를 얼마나 무시한 줄 알아? 그럼 둘 다 무시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한테만 그랬냐고요? 그날 두 사람이 같이 술 마시고 헤어졌다던데? 그래, 둘 다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난 네 아버지가 가장 얄미웠어. 왜요? 원래 나랑 그 녀석이 단짝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끼어들었거든. 둘이서 뭐가 그렇게 잘 맞는지 같이 서울에 가더니 나랑은 연락도 잘 안 했어. 명절에 가끔 고향에 내려오면 만날까 말까 하더니 갑자기 둘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하대? 나도 끼어달라고 했더니 둘 다 무시했어. 네 아버지만 없었어도 나는 내 단짝 친구를 잃지 않았겠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나였을 거야. 그래서요? 원래 그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네 아버지가 지레 겁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쫓아갔더니 지레 겁먹고 도망가다 그렇게 된 거야. 도망갔을 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냥 도망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야 뭐... 손에... 그 순간 남자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아무튼 날 잡을 증거 있냐고. 증거가 있어야 날 잡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이 밧줄부터 풀라고. 내가 당신들 싹 다 고소할 거야. 그러자 선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을 풀어줘야 하나 마나 고민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사무장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증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는 말은 일종의 신호였어요. 일단 밧줄은 풀어주지 마세요. 그래도 일단은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당한데 검사 양반이 뭔가 우회하는 걸 수도 있고. 아까 말하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본인 입으로 다 털어놓은 거. 그래도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빨리 풀라니까. 나중에 나한테 다 고소당하고 울면서 빌지 말고. 그때였어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진범을 체포하기 위한 인력이 도착했어요. 진범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면서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증거도 없이 사람 체포하는 게 말이 돼? 증거가 있으니 체포영장이 나왔겠죠? 뭐? 아까 본인 입으로 행위 자체는 인정했잖아요. 그래요? 아니, 왜 이제 와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죠. 특히 당신 대신 감옥에 가 있는 그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겠지. 다 봤을 테니까. 아니요.
그분은 아무것도 못 봤어요. 뭐? 그건 당신 추측이었고 그분은 아무것도 못 봤어요. 하지만 당신일 수 있다고 생각은 했죠. 나머지는 조사받으면서 얘기하시죠. 진범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결국 아버지를 해친 진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감옥에서 나오던 날 저도 마중을 나갔어요. 검사님, 고맙습니다. 내 말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을 텐데 믿고 조사해줘서요. 아저씨 덕분에 아버지의 진범을 찾은 거죠. 아저씨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시작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편지를 진지하게 받아준 검사님 덕분이에요.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 아버지랑 가장 친한 친구셨잖아요. 비록 눈물은 벗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달라지진 않아요.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고 그때 도망친 것도 내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친구가 그렇게 됐다는데 내 가족 생각만 하며 도망쳤으니까요. 그때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면 내가 뒤집어 쓰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저는 아저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게 위로가 돼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실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택시 한 대가 도착하더니 어머니가 내리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재수씨. 세상에. 누명인 줄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뭘 잘했다고 재수씨 사과를 들어요? 나한테 아니라고 그렇게 울면서 말했는데 얘가 못 믿어줬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감옥 다녀온 건 억울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도망치지 말고 내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야 했는데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면회 가서도 쏘아붙였잖아요. 기억나죠? 내가 진범인 줄 알았으니 당연히 그랬겠죠.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면회 와서 양수 터졌잖아요. 네. 성질 내다가 양수가 터져서 결국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갔었죠. 내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지금 저 너머에 있는 이 사람 멱살을 잡겠다고 온몸으로 난리를 치다가 너까지 잘못될 뻔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아니었어. 남편을 가장 친한 친구한테서 이러는데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미안해요. 아니라는 말 믿어줄걸. 진짜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나도 이제야 지옥이 끝난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날 그 녀석이 술에 많이 취했었는데 나도 피곤해서 그냥 돌려보낸 게 내내 한이 돼요.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을 쫓아와서 흉기를 들고 휘둘렀다면서요? 남편은 그거 피하다가 그만.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도 잘 챙겼어야 했어요. 나랑 더 친한 녀석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커서 열등감이 큰 녀석이었거든요. 열등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나도 그 녀석 만날 때는 피곤하고 그래서 점점 더 멀어졌더니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렇다고 해도 누구나 사람을 해치진 않아요. 예, 그래도 면회는 가보려고요. 나는 끔찍해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남편이랑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결혼식에도 안 왔었고. 예, 맞아요. 그랬죠. 질투가 심했어요. 새로 사업 시작할 생각에 빠져서 그 녀석을 잘 달래줘야 한다는 걸 잊었어요. 이제 그 사람 얘기는 그만합시다. 가서 부인이랑 애들도 만나셔야죠. 우리는 조만간 같이 볼까요? 지금도 같이 가시죠.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검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아내는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셔야죠. 같이 갑시다. 아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댁까지 갔어요. 아저씨 부인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으셨어요.
그때 밥 못 먹여서 보낸 게 내내 후회가 됐는데 와줘서 고마워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검사님인데 어떻게 그래? 아저씨도 저한테 자꾸 존댓말 하셔서 불편해요. 그래? 저 사람도 워낙 오래 죄수로 있었잖아. 검사님은 당연히 어렵겠지.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 모두 울다웃대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아저씨와 함께 진범의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끝까지 말리셨어요. 꼭 만나야겠어? 체포할 때도 이미 봤는데요, 뭘. 봐서 뭐하게? 약 좀 올리려고요. 뭐? 자기가 절대 잡히지 않을 줄 알고 고향에서 버젓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받잖아요. 속이라도 뒤집어 놔야죠. 아저씨랑 면회장에 도착했을 때 진범이 아주 당당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니들이 올 줄 알았지. 넌 이제야 날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좋냐?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주수였잖아. 근데도 날 이렇게 잡아 넣었어야 했어? 내가 왜 널 봐줘야 하는데? 나한테 갚아야지. 나 버리고 그 녀석을 택했잖아. 누가 보면 우리가 애인 사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나는 너를 내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어. 날 배신한 건 너야. 너 혼자 생각한 거잖아. 나는 원래도 친구가 많았어. 친구가 나밖에 없었던 건 너였지. 그래서 자랑이야? 그래서 날 버리고 그 녀석이랑 사업을 하려고 했어? 내가 끼워달라고 했을 때 끼워만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감옥에서 산 것도 별것도 아니지. 내가 너 대신 감옥에서 산 게 별거 아니라고? 넌 지금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날 원망하고 있잖아. 너도 날 원망했을 거 아니야. 난 원망 안 했어. 내 친구가 떠난 게 더 슬펐지. 뭐? 나한테는 너희 다 소중한 친구였어. 다만 사업 파트너로서는 그 녀석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야. 막말로 내가 널 귀찮아는 했어도 너랑 연락 끊고 산 적은 없잖아. 네가 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이미 연락 끊고 살았을 거야. 서울에 와서 사느라 바빠서 자주는 못 봤어도 내가 네 생일이며 너희 부모님 생일까지 다 챙겼었잖아. 그거야. 그랬지. 그렇게까지 챙긴 친구는 너뿐이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친구 사이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 넌 나에게서도 이제 신뢰를 잃은 거야. 제가 직접 해치거나 한 건 아니었잖아. 아니, 너는 충분히 그럴 일도 했어. 그게 인정돼서 감옥에 있는 거고. 널 찾아오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뭐? 날 또 버리겠다고? 네가 먼저 신뢰를 저버린 거야. 이건 결국 네가 만든 결과고. 내가 무슨 일을 했든 너는 내 친구여야 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너 같은 놈 친구로 둘 생각 없어. 너는 지금 반성도 없고 그 친구 아들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잖아. 결국 아저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면회장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진범만이 남았죠. 너는 왜 안 가? 나한테 사과라도 듣고 싶냐? 사과를 듣든 안 듣든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해친 진범이야.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안 바래? TV 보면 다들 사과하라고 난리도 피우던데. 이번 해봐. 그럼 사과해주지. 아직도 자기 처지를 모르겠나 본데. 당신은 그냥 진범이야. 나는 검사고. 순간 진범이 당황하더라고요. 사과는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저 하늘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하면 되겠네. 보니까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고 당신은 이승에서 가망이 없는 인간이야. 너 감히 아버지 친구한테 반말하냐?
아까 아저씨 말 못 들었어? 당신은 이제 누구의 친구도 아니야. 이제 와서 우리 아버지 친구라고 들먹이다니.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 들었으면서 뭘 다시 물어?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래도 당신 봐서 속은 시원하네. 뭐? 죄수복이 아주 잘 어울려. 봤으니까 됐어. 그렇게 나가려는데 진범이 저를 붙드는 겁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치매야.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가 치매라서 다행이네. 적어도 아들 감옥 간 건 모르고 돌아가실 테니까. 너 지금 우리 엄마 돌아가시라고 고사 지냈냐? 네가 이런다고 네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 돌아가시는 건 치를 떨면서 내 아버지는 그렇게 만들었네? 진범도 그 말에는 대꾸하지 못하더라고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니 아저씨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잘 만나고 왔어? 잘 만나려고 간 건 아니니까요. 참, 그렇지. 아저씨,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미안해. 너희 아버지 생각하면 기분이 후련해야 하는데 저 녀석도 내 친구였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아. 저 녀석 말대로 내가 저렇게 만든 건가 싶어서 후회도 되고. 아까는 말씀 잘하셨어요.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래, 네 말이 맞다.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하네. 괜찮아요. 아저씨 덕분에 진범 찾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이제야 네 아버지를 볼 낯이 있는 것 같아. 아버지 성묘 아직 안 가보신 거죠? 그렇지. 조만간 저랑 같이 가요. 그래도 되겠지? 그럼요.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잘 자란 자식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네 아버지가 참 짠하다. 아저씨가 종종 좀 봐주세요. 아버지 대신. 그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맞다. 그럼 그때 아버지랑 같이 하려고 했던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소용됐으니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지. 이제라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제 와서 될까? 안 될 건 또 뭐예요? 몸 좀 풀면서 준비하시면 되죠. 그동안 고생한 우리 와이프 이제라도 호강시켜줘야 하는데. 자제분들도 고생 많이 했죠? 그랬지. 제가 죄송하네요. 누명 쓰시는 바람에 아저씨 식구들이 다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근데도 그렇게 밝게 맞아주시다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 사실은 내가 진범이 아니라고 한 말을 반만 믿었지. 법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아닌 것 같으면 아저씨 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도 내 말을 들어줬구나. 네, 아무래도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너 진짜 훌륭한 검사구나. 제가요? 진범이 잡혔으니까 그냥 원망하는 거로 속이라도 푸는 게 더 시원했을 텐데. 그 진범이 말한 걸 믿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잖아.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 저도 아저씨한테 끌렸나 봐요. 두 분 정말 친하셨다면서요. 평생 같이 늙어가기로 약속했었지. 내가 친구는 많았는데 마음이 딱 통하는 친구는 네 아버지뿐이었거든. 언젠가는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나겠지? 저도 그때는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겠네요. 그날 이후 저는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종종 찾아뵀어요. 마음 같아서는 자주 뵙고 싶었지만 일이 바빠 그러지 못했죠. 제가 은퇴했을 즈음엔 이미 돌아가신 뒤여서 참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요즘도 아저씨네 자제들과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고요. 가족 간의 대소사도 서로 챙겨요. 비록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오신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맺어주신 귀한 인연들이 제 삶에 들어왔어요. 결혼도 했고요. 70년을 살면서 비로소 마음이 꽉 채워진 채 산 것도 그들을 만난 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인연 이어가면서 남은 시간도 잘 챙기면서 살아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슬아의 딸이 한 명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는 같은 일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화장품 회사 제품 개발팀에서 일하던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사내 연애를 거쳐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 저와 남편은 동반 퇴사를 해서 지금의 소규모 화장품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부청부수라더니 둘 다 회사 다닐 때부터 일 잘하기로 유명하더니만 일을 제대로 냈네. 아직 그런 칭찬 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긴 뭘. 우리야 평생 월급쟁이 신세지만 재란 씨랑 종범 씨는 회사 대표님, CEO 부부잖아. 월급 받으며 일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은 덜해서 마음은 좀 편하잖아요. 저나 남편이나 지금 머리에 쥐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때 회사나 가만히 동반으로 다닐걸.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걸요. 그래도 업계에서 재란 씨네 부부 입지전적이야. 부부가 동반 퇴사해서 회사 차리고 또 동남아로 진출까지 하고. 암튼 대단한 거 인정.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 회사 홍보자료인데 관계자분들한테 많이 좀 퍼뜨려주세요. 아유, 그냥 사담하다가 막 회사 홍보까지 해버리네. 아니, 뭐 꼭 그러려던 건 아니고요. 홍 팀장님이 원체 마당 빠르시고 또 제품 개발팀에서 한 영향력 하시는 분이니까요. 재란 씨 사업사는 알아줘야 해.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용감하게 회사 박차고 나간 거겠지만 내 명함 잘 가지고 있지? 홍 팀장님 명함이요? 연락처가 있는데 명함까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나 혹시라도 정리해고 당하면 재란 씨한테 받아달라고 하려고 그런다. 왜? 홍 팀장님도 참 개발팀 최고 능력자께서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팀장님 스스로가 나오신다면 모를까. 암튼 내 명함 다시 한 장 주니까 버리지 마라, 자기야. 네, 제가 영광입니다, 팀장님. 저와 남편은 회사를 함께 다니다가 관두고 부부가 공동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너랑 종범이가 나란히 사직서를 쓴단 말이냐? 네, 어머님. 누구 다른 사람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종범 씨랑 저처럼 의기투합되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주 그래도 부부가 쌍으로 회사를 관두는 건 너무 위험한 처사 아니니? 그래, 재란아. 일단 한 명이 먼저 관두고 사업 돌아가는 거 보고 나머지 한 명은 천천히 관둬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부인. 장모님, 어머니. 저희 부부는 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적으로도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네, 장모님.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랑 재란이는 회사 동기 시절부터 서로 죽이 잘 맞고 합이 좋았어요. 사귀기 전부터 재란이만한 파트너가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사업이란 게 스타트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혼자서는 힘든 부분이 많아요. 저랑 종범 씨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시너지도 너무 최고고요. 저랑 재란이가 합심하면 망해도 가오 있게 망할 자신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장모님. 네, 어머님.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잘할 자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저희 부부는 다니던 회사를 공동으로 퇴사하면서 지금의 화장품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때가 신혼초의 일이었는데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서부터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정말 괜찮겠어? 당신도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오케이라면서. 우리 둘은 어머님 두 분 모시고 사는 거 찬성인데 막상 두 분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두 분 다 양쪽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신데 적적하게 혼자 사시는 것보단 우리 결정을 반기실 것 같은데? 양가 어머님 두 분의 반응은 제 예상을 적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정아버지를 암으로 여의었고 남편은 초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일찍 잃은 사람이었죠. 양쪽 어머님들 모두 오랜 세월 홀로 지내며 자식만 바라보고 산 분들이었고 저나 남편이나 효녀 효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양쪽 어머님들을 한 집에 모시고 사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였어요. 너희 부부는 보면 볼수록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 해. 왜? 양가 어머님들 다 모시고 산다니까? 솔직히 그게 서로 쉬운 선택은 아니잖니. 요즘 사람들 결혼하면서 각자 부모님들 각자 챙기자. 그런 약속은 흔히 봤어도 너희 부부 같은 선택하는 커플은 흔치 않잖아. 서로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을 최대한 존중하자. 그런 얘기 끝에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였어. 나나 그 사람이나 홀어머니 모시고 오래 살아왔고 그 패턴 그대로 서로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려진 결정이었고. 어머님들은 그 결정 좋아하셨어? 막상 어른들이 그런 결정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엄마나 시어머니 되실 분이나 너무 좋아하셨어. 너희 커플은 정말로 부부가 되라는 운명인가 보다. 모든 합들이 그렇게 척척 맞아 떨어지는 거 보면 말이야. 결혼은 살아봐야 답이 나오는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코어가 꽤 괜찮은 게 사실이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양가의 홀어머니를 한 집에 모시면서 저희 부부는 어찌 보면 처음부터 나름 대가족의 삶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되어서 귀여운 딸이 태어났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께서는 함께 저희 딸 양육도 도와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잡화점을 운영하시다 그만둔 상태였고 저희 엄마는 몇십 년째 한자리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계셨죠. 아무래도 집안 살림은 시어머니께서 전담하게 되었는데 5 식구의 살림을 주로 책임지는 시어머니에게 저와 남편은 다달이 돈도 드렸습니다. 사부인께도 용돈을 드리니? 저희 어머니요? 그래. 사부인이랑 나랑 한 집에서 사는데 나만 너희 부부에게 돈을 받는 건 이상하지 않니? 저희 엄마께서 어머니께 먼저 다달이 돈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일도 쉰 지 오래되셨고 5 식구 살림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 사부인께서 그리 배려해 주시니 고맙구나. 말이 내가 전담이지. 사부인께서도 식당 일만 파고 오면 청소다 요리다 몸을 쉬지 않는 분인데 내가 되려 미안하네. 저희 친정엄마가요. 젊었을 때부터 무척 억척스럽고 생활력이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백반집을 오픈해 운영하셨고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도 집안의 경제를 주로 이끌어가는 엄마셨죠. 엄마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 언제 쉬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제라나? 다른 사람들은 보면 낮에 회사 다녀오고 밤에는 쉬잖아요. 엄마는 낮에는 식당 일 하시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또 요리랑 청소까지 하시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일하는 엄마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 법이란다. 아빠도 낮에 엄마랑 똑같이 회사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저녁에는 주무시잖아요. 여보,
재란이 하는 말 들었죠? 재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으면 집안일 좀 도와줘요. 힘들게 일하는 엄마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 우리 딸밖에 없네. 아유, 기특해라. 엄마, 저도 빨래 개고 설거지도 하고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 재란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안 도와줘도 된다. 알았어? 재란아, 아빠가 엄마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아빠. 어떨 때는 엄마가 너무 피곤하셔서 코피도 쏟는데. 그래, 우리 재란이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줄 몰랐다. 아빠가 엄마 많이 도와드릴게. 약속. 제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저희 아빠는 신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데다 체력이 약해서 피곤함을 잘 느끼는 분이셨고, 그런 아빠를 배려해서 바깥일과 집안일까지 모두 나서서 하는 엄마였습니다. 어린 제가 아빠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 또 걱정할까 봐서 그런 사실을 딱히 말씀하지 않은 부모님이셨죠. 제가 결혼해서까지 친정엄마가 백반집일에 집안 살림까지 신경 써야 하시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걱정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재란아, 내가 혼자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사부인께서 집에 계시면서 청소니 빨래니 거의 다 하시니까 걱정 말아라. 내 특기가 요리니까 음식 정도만 내가 하는 수준이니.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혼자 너희 부부와 살았다면 꾸려가기 힘들었을 거다. 그런데 사부인이 계셔서 같이 도와가며 하니까 크게 힘들 거 없어. 아무 걱정하지 마라, 재란아.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크게 트러블 없이 두 분이서 화목하게 잘 지내시곤 했습니다. 아유, 사부인, 주말인데 뒷산이라도 오를까요? 그럽시다. 우리 나이에는 근력 키우는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등산이 하체 근육 단련하는 데는 최고라네요. 제가 음료수랑 과일은 준비할게요. 사부인은 얼른 옷만 갈아입고 나오세요. 애들은 늦잠 잘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가죠. 그래요. 재란이랑 종범이는 평일에 잠이 워낙 모자란 아이들이니 주말에 자는 일이 보약일 거예요. 재란아, 어머님이랑 나랑 등산 다녀온마. 점심 사 먹고 동네 목욕탕 들렀다 올 거니 그리 알고. 두 분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우리 다녀오마. 사부인과 산이 등산이니 목욕탕이니 혼자 안 다녀도 돼서 너무 좋네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크게 다툼하는 일 한 번 없이 두 분이서 잘 지내셨습니다. 엄마랑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모시고 살면 좀 피곤한 일 없어? 무슨 피곤한 일? 두 분이서 사소한 일로 투닥거리며 다투기라도 하면 누구 편을 들지 그거부터가 애매할 것 같은데? 다행히 두 분은 그런 게 없이 합이 괜찮으셔.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다니시고 쇼핑도 다니시고. 어머, 그럼 정말 다행이지. 나 아는 선배 언니 한 명은 너처럼 양가 어머니 모두 한 집에 모셨다가 결국 분가했잖니. 두 분 사이 다툼에서 하도 시달리다가 말이야. 우리 집 어머님들은 코드가 잘 맞아 그런가? 그런 일이 없어. 암튼 너는 여러모로 복받았다 얘. 친구들은 나에게 복받았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저의 결혼 생활이 100%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제 딸이 커가면서 걱정거리 하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보, 지휘가 아무래도 말문이 너무 늦게 트이는 것 같아. 말이 늦는 아이도 있고 빠른 아이도 있는데 너무 조바심 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놀이터니 어린이집 가보면 당신도 그런 말 못할 거야. 요즘 지휘 또래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찜찜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언어장애입니다. 뇌CT상으로나
유전자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일단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말이 늦을 환경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뭐 아이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환경도 아니라 하셨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선택적인 한묵증이라기엔 원인이 너무 불명이고 지능도 정상으로 보이니까 일단 기다려보시죠. 병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5살이 될 때까지 말문이 트이지 않았어요. 아이 때문에 속을 끓이는 와중에도 저와 남편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고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 저희 부부는 몇 년간 베트남 쪽으로 파견 근무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엄마, 어머니, 지희가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지금 베트남을 가도 되는 상황인가 걱정되네요. 예, 제라나. 네가 한국에 있건 베트남에 있건 살림이니 육아는 나와 사부인 몫이니 너무 걱정 말아라. 그래, 여기서 지희는 언어 치료도 받고 할머니들 품에서 지내던 대로 지내는 게 낫다. 그래 여보. 지희가 무슨 환경적인 원인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의사가 그랬잖아. 우리 사업이란 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베트남 가서 지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엄마, 어머니, 지희 잘 부탁드려요. 최대한 베트남에서 현지 일 빨리 마무리하고 한국 들어오도록 할게요. 아유, 이왕 일하러 떠나는 거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사업에 전념해라. 그래, 제라나. 할머니가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지희를 돌보는데 지희 걱정은 하지 말고. 양가 어머님께서 합심해서 도와주셨기에 저와 남편은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고 베트남으로 떠나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제라나, 너는 좋겠다. 난 결국 이번에도 복직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친정어머니께서 아이 봐주신다고 했다면서. 그러기로 했는데 최근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 너희 시아버님은 정정하시고 집에서 소일하신다고 좀 여유가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뭐하니? 주말에 우리 애들 놀러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걸. 어머, 너희 시어머니 네 시누이 애들은 봐주신다면서. 그러니까 신우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애들 다 시어머니께서 봐주셨잖아. 아마 황혼육아에 피곤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서운하긴 해. 지금도 신우 애들은 주말마다 봐주시거든. 난 한동안 경단녀 생활 청산 글렀어. 이러다 평생 전업주부로 눌러 살게 될 것 같은 예감도 들고. 무슨 소리야. 너 같은 능력자가 평생 경단녀는 말도 안 된다. 누가 애를 봐줘야 일터로 돌아가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자가 커리어 유지하려면 친정엄마의 한도 없는 희생이 뒷받침돼야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참, 들을수록 가슴이 막혀오는 얘기구나. 그런 면에서 넌 양가 어머님이 모두 나서서 지혜를 돌봐주시니 얼마나 복이니? 암튼 너 사는 거 보면 매번 부러워 죽겠더라. 그런 것만도 아니야. 우리 지희가 아직도 말을 못하잖아. 마음 같아선 내가 24시간 들러붙어서 말문 트이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 돼서 마음이 무거워. 왜 그런 마음의 짐을 너만 가져야 하니? 지희 아빠도 걱정은 하지만 너 같은 걱정은 안 하잖아. 하긴 아이 문제는 엄마 아빠 공동의 책임이지. 엄마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 여자들의 그 우월한 모성이 늘 문제라니까. 애가 말이 늦으면 엄마 아빠 같이 죄책감을 느껴도 느껴야지. 왜 애먼 엄마만 2배, 3배 그 죄책감을 혼자 감당하냐는 거야.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애한테만 올인하는 열성 엄마도 아니고. 너 남편이랑 공동사업하면서 똑같이 바깥일 하잖아. 회사 다닐 때 일은 솔직히 말하면 지희 아빠보다 네가 더 월등히 잘했고. 친구라고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니? 아, 난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니까 내 말은 지희 문제에 관해 너무 너만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거야. 병원에서도 원인 불명이라고 지능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으니 기다리라고 했다면서. 의사는 그렇게 말하더라. 그럼 마음 편하게 베트남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하다 돌아와. 양육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둘씩에. 또 네가 돈을 잘 벌어서 차고 넘치가 언어치료도 부지런히 받고 있는데 지희한테 너무 미안해 말고. 내 마음 가려운데 벅벅 긁어주는 건 너밖에 없다. 아, 여자 마음 여자가 알고 절친 마음 절친이 아닌 거지. 안 그래? 그나저나 너 복직 무산되어서 내가 다 억장이 무너진다. 너 조금만 견디고 있어. 나 한국 돌아올 때까지 너 복직 못하고 경단녀면 그땐 내가 어린이집을 지어서라도 너 우리 회사에 내가 복직시킬 거니까. 제란아, 네 말만 들어도 난 고맙고 기운이 난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 몇 년째 경단녀라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저는 남편과 베트남으로 떠나섰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의 사업 기반을 잡는 일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민족성과 감수성이 확고한 나라라서 현지에서의 시장 조사나 트렌드,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죠. 공장 부지를 정하고 매장들을 입점시키는 일도 국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할머니들과 남아 늘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딸아이, 그리고 고생하시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더랍니다. 그렇게 베트남에서 자회사의 기반을 잡고 털을 닦는다. 베트남 시장에 우리 화장품 판매를 안정화한다. 그런 목표로 정신없이 사업에 매진하다 보니까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요즘은 삶의 속도가 빨라져서인가 5년이라는 시간도 아주 많은 것을 변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 같더군요. 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주 여러 면에서 저에게는 특히나 그랬어요. 사업 지분 나누는 문제에 관해 언제까지 생각해 볼 거야? 제란아, 이번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한 번? 어이가 없네. 누가 들으면 어쩌다 한 번 실수한 사람인 줄 알겠어? 너와 나의 가치관 차이, 사고방식 차이라는 생각은 안 하니?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 차이 극복 못해서 이혼한다 쳐. 내가 딴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고 가볍게 여자들 몇 번 만나고 다닌 게 그렇게까지 용서 못할 짓이니? 어쩜 사람이 그리 뻔뻔하지? 딴 살림이 아니라고? 나보다 먼저 5년 전에 당신이 베트남 혼자 왔다 갔다 할 때부터 베트남 현지 애인 두고 출장 올 때마다 나 몰래 여자 만나고 다녔으면서? 너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인생을 설계한다? 아, 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제란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눈 감고 쿨하게 넘어가면 안 되겠니? 쿨하게? 정말 기가 막혀서 더는 말도 안 나온다. 술자리 실수로 정말 어쩌다 한두 번이라도 여자 입장에서 그걸 안 이상해 평생 트라우마 될 일인데 당신은 습관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그걸 나보고 이해해달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이해 못해줄 일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볼래? 내가 당신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서 사업적으로 파트너 바뀔 때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면? 제란아, 지금 그게 비교할 상황이야? 남자랑 여자랑 생물학적으로 생겨먹는 게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 말을 섞을수록 당신이란 남자, 더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부부니? 아니잖아. 부부이기 전에 사업 파트너이기도 한데 그런 문제들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만들어야겠어? 당신과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당신 습관적인 불륜의 외도까지 내가 안고 가라는 거야? 살다. 그런 식의 비양심은 참 처음 들어본다. 여보, 나 긴 말 안 할게. 제발 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제발 부탁이야. 이번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게 뭔 말이야, 여보. 당신이 이번에 처음 실수한 건 아니잖아. 베트남 와서 3번째 반복되고 있는 일이야. 그것도 내 눈에 걸린 것만 그 정도니 내가 모르는 수많은 배신과 거짓말. 그거 일일이 따지고 헤아리는 일도 이제 정말 지겨워. 정말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용서해달란 포스 바로 싹 들어가네. 나한테 눈 부라리고 달려들 기세다.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더니 재란이 널 보니 딱 그 말이 맞지 싶다. 정말 그 입 좀 다물 수 없어? 우리 마지막 이렇게 취하고 더티해진 게 대체 누구 때문인데? 감히 나한테 그런 타박을 하니? 남편한테 뻑하면 그런 재수없는 말투. 나 바람나는데 너는 잘못 하나도 없는 거 같니? 뭐라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분수가 있지. 지금 본인 바람이 설마 내 탓이라는 거야? 네 영향도 분명 있다는 걸 나 말해주는 거야. 앞으로 다른 남자 만나면 그런 실수 반복하지 말라고. 내 앞길과 미래까지 걱정해주다니. 갑자기 없던 인류애라도 생겼니? 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네 미래나 걱정해. 끝까지, 정말 끝까지 내게 한마디 지지를 않는구나. 하긴 넌 처음부터 그랬어. 여자가 단 일도 치는 맛이라고는 없이 버적버적지 잘난 맛으로 사는데 어느 남자가 매력을 느끼겠니? 일 잘하고 사업가 기질 멋지다고 먼저 들이댄 게 너였는데 벌써 과거를 잊은 모양이구나? 아님, 네 능력이 부족해서 날 그런 쪽으로 이용했니? 뭐라고?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열받아 미치려는 걸 보니 내가 팩트를 때렸나 보네. 그런 속담이 있다더라. 무슨 속담? 진실은 사람을 아주 화나게 한다. 프랑스 속담인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속담 중 하나야. 야, 김재란, 너 뭐가 그리 잘났어? 재수없는 여자야. 그래, 나 잘났어. 애초에 나 잘난 여자라 너도 와이프로 골랐잖아. 혼자 사업 일으킬 능력도 안 되면서 나한테 빨대 꽂아 그간 대표님 소리 듣고 살았음. 고마운 줄이나 알아? 사업은 뭐 너 혼자 했어? 난 한 게 하나도 없니? 그건 아니지. 분명 당신도 열심히 일했어. 하지만 그거 하나는 분명히 해두고 명심해야 할 거야. 사업의 기초를 닦고 아이디어 낸 것도 80%는 나였고 심지어 초기 투자금조차 내 지분이 훨씬 커. 이혼하면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더티하게 욕심 부릴 경우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릴 거니까 알아서 적당히 하라는 거야.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남기고 짐을 싼 뒤 베트남 집으로 나왔습니다. 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과 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베트남으로 건너간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였습니다. 하룻밤 외도 상대라는 남편의 변명은 거짓이었고 수년 전부터 베트남을 오가며 거의 두 집 살림 비슷하게 베트남에 거처까지 마련한 상간녀가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죠. 처음에는 그래도 남편이 싹싹 빌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 눈앞에서 정리한다고 하도 요란하게 구는 바람에 넘어갔더랍니다. 네 성격에 그걸 처음 알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남편을 찰석같이 믿고 살던 여자였으니까. 그 후로 정리했다 하면서 또 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거니? 더 웃긴 건 그 다음 불륜 상대는
처음에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나중에 내막을 알아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러고 살아온 남자가 내 남편이었어. 아니, 네가 둔한 애도 아니고 멍청한 여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몰랐어? 헛똑똑이란 말이 있잖니 왜.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딱 그런 과였더라.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보니까. 나도 속상해서 한 말이야. 너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마음 먹고 속이려 드는 사람 앞에서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겠니? 너 마음고생했을 거 생각하니 내가 다 억장이 무너진다. 베트남 사업 지분 정리 끝났고 이제 다음 주면 귀국해. 그래, 한국 들어와서 보자, 제라나. 저는 귀국을 결정하고 남편 없이 혼자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요. 남편과의 일 말고도 또 정리해야 하는 가정일이 저에게 숙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남아있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요? 아마 이어서 듣게 될 저의 가정사는 아마 남편의 불륜보다도 더 기함할 만한 사연일 겁니다. 5년 만에 한국에 귀국해서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30년이나 된 식당에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식당에 막상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식당 주인이 되어 있고 친정엄마가 종업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요. 동작이 그렇게 굼떠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점심 장사 모르고 저녁 장사 시작하려면 설거지 좀 빨리 못해? 죄송해요, 사장님. 빨리 하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아파서. 관절염 약 먹었어? 아프면 약 먹어야 한다니까 말을 안 들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밑반찬 만들어 놓은 거 정리 잘 해놓고 설거지 다 했으면 얼른 화장실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해. 네, 그럴게요. 후딱후딱 움직이지 않고 뭘 또 그리 꾸물거리는 거야? 전 기척 없이 성큼성큼 그 화가 치미는 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제란이 네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너 내년에 귀국하는 거 아니었어? 나? 니년 잡으러 왔지? 전 다짜고짜 긴 설명 없이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후려갈겼습니다. 치매 걸린 우리 엄마를 이런 식으로 식무 취급해? 이렇게 치매 걸린 노인 부리고 학대하는 거 범죄인 거 알아 몰라? 아니, 여기 일 돌아가는 걸 네가 대체 어떻게 알고? 당신이 우리 엄마 치매 걸렸다고 식모로 부리고 식당 수입 야금야금 갈취하는 거 모를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걸 네가 어찌 알았다는 거냐고.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말해봐. 아니, 내 눈앞에 내놔 보라고. 내가 눈으로 본 걸 가지고 따지는데도 끝까지 우기시겠다? 아까 방금은 잠깐 내가 더위를 타다 보니까 네 어머니에게 짜증 부린 정도지. 내가 설마 네 어머니를 정말 그런 취급했겠니? 처음부터 다 들은 거니까 나 바보 취급할 생각 말아요. 그리고 지가 당신하는 뻔뻔한 작태 다 증거 수집해뒀으니. 뭐? 지가? 아니 그 벙어리가 뭘 알아서 증거 수집을 해. 남도 아니고 지금 친손녀 딸한테 벙어리라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원. 당신이랑 긴 말 더 이상 안 섞어. 치매 걸린 불쌍한 우리 엄마 하녀 취급한 죄 아마 달게 받아야 할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노발대발하냐고요? 제가 베트남에 떠나 있는 동안 저희 친정엄마는 치매가 발병했고 그 증상이 하루하루 악화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저에게 감쪽같이 속인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두 분 다 건강하시죠? 아유, 그럼. 너희 어머니는 되려 나날이 건강해지시는 중이니 넌 아무 걱정 말아라. 요즘 우리 엄마 식당 일 도우신다면서요? 그래, 사부인이 안 그래도 관절이 안 좋은데 낮에 바쁜 시간만이라도 내가 나가서 돕고 있구나. 저 어머님, 여러모로 감사드려요.
지 돌봐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요.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의 거짓말만 듣고 시어머니가 살림하고 육아하는 시간을 쪼개서 친정엄마의 백반집 일을 돕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는 상황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딸 말입니다. 저희 딸 지희가요, 언어장애로 말은 여태 못하지만 스스로 한글을 깨치고 읽은 지 오래되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시어머니도 아는 줄 알았는데 자기 소녀딸이 말만 못할 뿐 한글을 깨치고 읽고 쓸 줄 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에 베트남 사업 문제가 터지면서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는 와중이었습니다. 딸아이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더군요. 엄마가 꼭 아셔야 할 일이 있어요. 할머니가 보면 안 되는 내용이라서 이메일로 보내요. 친할머니가요, 외할머니를 나쁘게 이용해요. 외할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고 가끔 저도 못 알아보시고 헷갈려 하세요. 그럼 외할머니를 마구 욕하고 때리고 일만 시켜요. 외할머니 식당도 친할머니가 주인처럼 돈 계산도 다 하고요. 엄마,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돌아와서 외할머니를 구해주세요. 전 처음에 딸아이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고 너무 충격적이라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할 아이도 아니라서 일단 저는 제 친구를 시켜서 백반집과 저희 집 동태를 좀 살펴보게 했던 겁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다급하게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재란아, 뒷딸 지희가 말한 내용들이 끔찍하지만 다 사실이다. 확실한 거야? 내 돈으로 식당 가서 확인했고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도 증거로 다 물어봐서 녹취까지 해뒀어. 어느 날 갑자기 식당 사장님이 바뀐 줄 알았대, 단골들은. 그럼 단골들은 시어머니를 누구로 알고 있었던 거야? 아주 야비하게도 네 시어머니란 여자. 식당 단골들이랑 주변 상인들한테 지가 사돈이 아니라 네 친정엄마 친언니라고 거짓말을 했다는구나. 그런 거짓말로 치매 걸린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종업원 대하듯 했다는 거야? 네 어머님이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오랜 세월 다른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셨잖니. 아마 평생에 걸친 그런 역할 경험 때문에 인지장애가 오면서 네 시어머니에게 꼼짝없이 이용당하신 것 같다. 말도 안 돼. 나 당장 귀국해서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걸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야, 재란아. 내가 여기서 충분히 증거 확보하고 있을 테니까 넌 지희가 꼬박꼬박 보내는 이메일 그거 잘 보관하고 있어. 너 거기서 지희 아빠랑 복잡한 문제 일단 해결해야 하잖니. 여기 일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니까 최대한 빨리 내려갈게. 그래, 며칠 내로 다 해결될 일이니 조바심 내지 말고 거기 일 처리부터 잘하고 돌아와. 고맙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없는지 잘 지켜봐줘. 나 안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너희 집에 거의 매일 놀러가고 있어. 백반집서 증거는 우리 동생 시켜서 다 찍어놓게 했고. 정말 너밖에 없다. 뭐라 할 말을 못 찾을 정도로 고맙다. 전 친구와 딸아이 도움으로 그렇게 베트남에서의 급한 일을 해결하고 서둘러 귀국을 했던 겁니다. 우리 엄마 식당 대신 사장 노릇하며 그동안 대체 얼마를 빼돌린 거예요? 빼돌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더 이상 오리발 내밀 생각은 그만하세요. 이미 가게 CCTV 확보 다 해서 영업 끝나는 시간마다 정산 당신이 했다는 증거 자료 있으니까. 용서해다오, 재란아.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식당 바닥에서 섰고 대자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알다시피 네 시누이가 요즘 먹고 살기 힘들잖니. 애 둘 딸린 상황에서 이혼당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막막해서 고생하는 걸 내가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그랬어. 고모 사업 망해서 힘들 때 저희가 도와준 것만 해도 몇 번인데 그런 말을 해요? 됐고요.
더 시시비비 가리는 것도 이제 무의미해요. 당장 집에서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전 되도 않는 악행으로 저희 친정엄마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당장 내쫓았습니다. 혈압 올리며 싸울 일도 따지고 보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게 사실이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그만이었죠. 남편과 이혼 소송이 종료될 즈음 시어머니 역시 구치소행을 피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을 학대하고 방임한 죄목이었죠. 남편의 시누이까지 집으로 찾아와서 이혼도 당신 원하는 조건으로 다 됐고 나 사업 지분도 당신에 비하면 형편없이 챙겼잖아. 그러니 제발 우리 엄마 감옥 보내는 것만 참아줘. 부탁이다. 새언니,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내 사업빚 아니었음. 우리 엄마가 그런 짓 절대 안 버렸을 거예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돈만 욕심냈나요? 아니잖아요. 치매 걸린 우리 엄마 종업원 취급하며 그렇게 괴롭혀놓고 뭐라고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응당한 이치예요. 두 사람 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생각 말아요. 저는 전 남편과 전 시누이를 소금을 뿌려가며 쫓아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와 면접 교섭권을 통해 가끔 아이 아빠는 제 딸을 만나러 오지만 전 그 집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은 지 시간이 오래되어 가네요. 집안의 막장 사건들을 다 해결하고 나니 치매에 걸린 친정엄마와 여전히 말을 제대로 못하는 딸아이가 또 현실적으로 닥친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저는 지방에 혼자 살던 여동생에게 SOS를 쳤더랍니다. 성란아, 언니가 혼자서 감당을 못하겠다. 미안하지만 네가 올라와서 날 좀 도와줘. 여동생은 고맙게도 두말 없이 서울로 올라와 엄마 간병과 딸아이 케어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엄마가 이 지경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엄마를 처음부터 모실 걸 그랬어. 넌 지방으로 내려갔고 엄마는 서울서 계속 백반집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무엇보다 인간 같지도 않은 남자를 남편이라고 고른 내 어리석음이 제일 큰 잘못이다. 누가 뭐 그런 남자인 줄 처음부터 알았어? 처음에 엄마는 언니한테 얼마나 잘했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던 남자잖아. 시간이 지나 알았다. 사업적으로 나 이용하고 싶어서 나와 결혼한 남자라는 걸. 현실적인 주판을 튕겨서 결혼했다 쳐. 그럼 최선이라도 다했어야지. 감히 바람을 피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베트남서 그 사실 처음 알았을 때 정리했었어야 했는데 질질 시간 끈 내 잘못이야. 애초에 정리하고 이혼했음. 엄마도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그나마 지희가 똑똑하게 언니한테 메일 보내서 엄마가 올해는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 다행이지. 간병인이랑 언어치료사가 매일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 혼자 힘들지 않니?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계셔서 내가 하는 일은 엄마 케어랑 지희 숙제 봐주는 정도인데 뭐. 나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언니는 너무 걱정 말고 복잡한 일들 해결됐으니 이제 국내 사업이나 신경 써. 고맙다 성란아. 너 아니었음 나 정말 무너졌을지도 몰라. 그런 일로 무너지면 안 되지. 언니가 꿋꿋해야 지희도 엄마도 다 버티지. 언니가 우리 집 든든한 그늘인데 제발 그런 소리 마라. 너 지방서 회사 다니며 월급 받던 거보다는 내가 배로 쳐서 줄게. 그런 소리도 말고요. 언니가 능력자라 뭐 생활비니 뭐니 그런 건 다 받지만 솔직히 돈 못 받는다 해도 가족이면 지금 언니를 도와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도리를 다한다 해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내가 다달이 주는 만큼 받아. 물을 생각 말고. 응? 뭐 주는 돈은 무르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언니. 그래 마음에 든다. 그런 태도.
저희 여동생이요. 한적한 지방이 좋다면서 낙향하다시피 해서 전문 간병인 일을 하던 아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 케어도 누구보다 잘했어요. 친정엄마의 치매 증상은 다행히 쓰기 시작한 약물이 효과를 잘 보는 바람에 더 나쁜 상태로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동생과 살기 시작한 후로 저희 집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전 처음에 딸아이 음성을 듣고 제가 꿈을 꾸는 줄로만 알았더랍니다. 잠결에 침대에 누운 저를 흔들어 깨우며 또렷한 음성으로 말하는 아이였어요. 엄마, 얼른 일어나시라고요. 맨날 늦잠 자서 헐레벌떡 나가지 마시고요. 지희야, 너 지금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네, 엄마. 얼른 나와서 아침 식사하세요. 전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성란아, 너 지가 말하는 거 들었니? 응, 나도 들었어, 언니. 지가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외마디 비슷하게 말을 하길래 혹시나 했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말문이 트이네? 그럼 당장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언니 어제 회식 있다고 엄청 늦게 들어왔잖수. 그리고 말문 열긴 했는데 이러다 또 다음날 도로 닫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하루 정도는 내가 지켜본 거야. 어머 세상에. 우리 딸 지희가 말을 하다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전 너무 깜짝 놀라고 믿기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다시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말을 안 할 때도 특별한 원인을 찾기 힘들었는데 이런 경우 말을 하게 된 원인을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저 우리 딸 앞으로 다시 말문 닫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그간 마음고생이 많으시다 보니 지나친 염려를 하시는 것 같네요. 애초에 따님분은 발달장애나 인지장애에 의한 언어장애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동생과 살면서 언어 치료를 부쩍 열심히 했던 딸아이인데 아마 그런 면에서 효과를 보지 않았나 짐작만 갈 뿐이었어요. 성란아, 여러모로 고맙다. 네 덕분에 엄마도 점점 차도가 있고 지희도 말문이 트였어. 언니, 지희야 때되니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돌봐드리는 거야. 원래 나 하던 일이니 남들보다 더 나을 순 있겠지? 아이 아빠는 이혼 후에 저만의 독립적인 사업체를 따로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경단녀로 지내왔던 친구도 제 회사에 복직을 시켜주게 되었답니다. 네가 베트남 떠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그러게 말이다. 너 그때 육아에 매여서 일 다시 시작 못하는 거 보고 나 속 많이 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귀국하자마자 날 직원으로 특별 채용해 준 거니? 응? 아들내미 유치원 적응 잘한다면서? 다행히도 친정엄마 건강도 좋아지셨고 무슨 벼락이 맞은 건지 올 남편 육아휴직하는 바람에 내가 너희 회사 들어올 수 있었던 거지 뭐. 부럽다 기집애야. 애 키운다고 육아휴직 같이 해주는 남편이라니. 부럽다는 말은 내 전매 특허였는데 너 사는 거 보고 내가 맨날 부럽다고 했었잖아. 이제는 내가 부러운데? 와이프 위해서 육아휴직 써주는 남자. 그런 남자들이 점점 늘기는 하는 추세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 그런 남자들이 아주 흔한 건 아니잖아. 이게 다 능력자 친구를 둔 덕분이다. 네가 제시한 연봉이 내 남편 월급보다 1.5배는 많았거든. 그럼 정말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야? 뭐 그런 것도 무시 못하지. 그리고 내가 엄포 났어, 이번엔. 내가 육아휴직할 때마다 늘 남편이 자기한테 골든타임이다, 회사 일이나 커리어적으로 그러면서 나한테 매일 양보하라 했었거든.
그래서 뭐라고 엄포를 놨니? 이번엔 나한테도 골든타임이다. 예전에도 늘 골든타임이었다. 너만 죽을 때까지 골든타임 챙길 거냐? 와, 듣는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얘. 우리 남편 처음엔 울며 겨자 먹기로 육아휴직 했는데 적응돼 가는지 이젠 웃으면서 애 등원도 시키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그런 거 뚝딱뚝딱 끓여낸다. 라면도 하나 못 끓이던 사람이. 네 남편 좋게 변해가네. 서로가 그렇게 좋게 변해가야 백년해로 하지. 부럽다 친구야. 옛날 나 하던 말을 네가 자꾸 리바이벌 한다. 그런가? 근데 솔직한 내 진심이야. 그렇게 서로 좋게 변해가며 가정 유지하는 너 정말 부러워. 제가 친구에게 부럽다고 한 말은 정말 진심이었답니다. 커리어적으로는 제가 친구보다 앞섰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가정 문제에 있어서 참혹한 실패를 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서로가 좋게 변해가고 노력해야 유지되는 게 부부 사이인데 저희 남편은 돌이켜보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조차 저의 오산일지 모르죠.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던 걸 제가 몰라본 저의 부족한 식견 때문이란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젠 무엇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올 걸 예상하고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었으니까. 실패한 결혼 생활이지만 저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딸아이를 얻었으니 첫 결혼에서 얻은 선물, 딸아이로 인해 나쁜 기억은 이제 그만 퉁치려고 합니다. 과거의 발목을 붙잡히는 순간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게 사람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친정엄마, 여동생, 딸아이, 이 세 사람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는 나빠지지 않고 지금 정도만이라도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하루라도 더 오래 제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란아, 너 혹시 네 전남편 소식 들었니? 몰라. 베트남서 사업 조그맣게 하고 있을걸? 나 동남아 쪽 업계 지인한테 들었는데 사업 돌아가는 게 영 재미가 없나 보던데. 그래? 이젠 관심 없다. 아이 아빠다 보니 무턱대고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지만 딱히 소식 알고 싶은 사람도 아니거든. 듣기론 그쪽 현지 사업 다 철수하고 거의 개인 회생 상태라던데. 네 능력에 빌붙어서 사업하다가 독립해서 해 나가려니 한계치가 온 거겠지 뭐. 글쎄, 뭐 이제는 남남이니까. 알아서 제 길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하겠지 뭐. 너 고마운 거 모르고 깝치다 그리 된 것 같아서 난 고소한데 넌 전혀 그런 마음 없어? 기분은 좋다. 본인 일도 아닌데 네가 나서서 그리 대신 고소해 주니까 내가 친구 하나는 제대로 얻은 것 같아서. 들려오는 전 남편의 소식은 썩 좋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 소식을 듣고도 딱히 감정 변화가 안 느껴지는 걸 보니 완벽하게 남이 되었구나.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죄 지은 사람 끝은 재미가 없다더니 어른들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배신을 당해도 죽도록 미워하는 일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형벌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가장 큰 복수는 상대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리고 그 상대의 존재를 백지처럼 하얗게 무효화해버리는 것. 이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적으로 저는 다행히 나날이 번창 중에 있습니다. 국내의 사업이나 베트남족 사업이나 둘 다 고르게 매출이 잘 나오고 운영도 잘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형편이 어려운 싱글맘들을 위한 기부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창업 스타트를 꿈꾸는 엄마들에게 무이자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그 영광을 비슷한 처지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만큼 짜릿하고 성취감 있는 일도 없다는 걸 새삼 느끼는 요즘이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